자, 다음으로 저희가 눈물의 해부와 생리, 눈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실제 이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눈물량이 이제 기본적으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눈물막도 안정적이어야지만이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 착용자들 보면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건조하다, 뻑뻑하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착용하다 보면 좀 눈이 건조해지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건조한 사람들이 착용했었을 때 좀 더 불편하게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 착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도 충분한 눈물량이 있는가, 눈물의 어떤 안정성이 충분한가를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눈물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눈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음, 깜빡했었을 때 예, 가장 잘 보이는 상태라고 했죠. 깜빡하면서 눈물막이 각막을 이렇게 한번 씻어주면서 이제 광학적으로는 평활한 광학면, 가장 빛이 들어왔었을 때 결상이 깔끔하게 잘 될 수 있는 평활한 광활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깜빡하면서 눈에 필요 없는 이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밖으로 내보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의 성분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있고 항생 성분도 있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나 여러 가지 세균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눈물이 있어야지 또 깜빡깜빡 할 때도 이제 부드럽게 되겠죠. 부족하다라고 하면 깜빡거림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막을 부드러운 광학 표면으로 만들어주면서 광학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 깜빡일 때, 숨목할 때 윤활제 역할을 또 해준다. 그리고 각막의 상피세포를 보호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균작용, 그죠? 세균 억제, 바이러스 중화, 이런 이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작용을 해주고요. 영양 공급, 그리고 눈물 안에 이제 또 그 산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깜빡이면서 영양 공급뿐만이 아니라 눈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 이런 이물질, 노폐물을 제거를 해준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게 기능도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물막도 저희가 한번 구조적으로도 살펴봤는데, 이제 크게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었죠. 대부분 이제 중간에 있는 수성층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아래쪽에는 눈과 맞닿는 부분에는 점액층, 끈적끈적한 점액층이 있었었고, 그리고 가장 표면에 수성층을 갖다 이렇게 코팅해 주듯이 눈물이 이제 눈물에 있어서 이제 물 성분이 이제 외부로 증발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기름 성분으로 이렇게 지방층이 겉대기 표면에 이렇게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층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지방층, 그리고 수성층, 그리고 점액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달랐었죠. 그죠? 제일 이제 안쪽에 있는 점액층은 끈적끈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점액층은 결막에 있는 배상세포, 술전세포에서 생성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이 점액을 생성을 해서 실제 각막에 눈물이 착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눈물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층이 점액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부착이 될 수 있게끔 각막에는 미세 유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잘 붙어 있게끔 해주는 층이 점액층이고요. 그 다음 이제 수성층인데, 이 수성층에 뭐 실제적으로는 영양 성분이라든지 항생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성분들이 쉽게 날아가지 못하게끔 지방 성분의 지방층이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싸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한두 주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에게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컨택트 렌즈 착용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 착용자의 눈물량이 충분한가, 그리고 착용자의 눈물막의 안정성이 충분한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눈물과 관련한 검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선적으로는 눈물량을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눈물의 질을 검사하는 방법을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눈물량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쉬리머 테스트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에서 하고 있는 게 쉬리머 테스트죠. 어,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실제 이거보다 파놀라드 실검사 실 넣어서 하는 검사법이 있었었잖아요. 이게 좀 자극감이 덜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검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법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극등이라고 하는 슬램프라고 하는 이제 뭐 안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컨택트 렌즈 관련해가지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안광학기기가 이 색극등이라고 하는 기기인데, 이 색극등을 이용을 해서요 눈물 양도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눈물의 질도 검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 양을 검사할 때는 티얼맨스커스라고 해서 실제 그 하안검에 고여 있는 눈물 그 높이 값을 가지고 이 사람의 눈물량이 충분한가 요걸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었고, 눈물질 검사를 할 때는 TBUT, Tear Breakup Time, 이렇게 눈물막이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눈물의 안정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색극등을 가지고 검사를 할 때는 눈물의 양도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눈물의 질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티얼메니스커스는 눈물량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T뷰티는 눈물질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요걸 갖다가 또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T뷰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눈물질 검사법이다 보니까 실제 이 눈물막이 파괴되는 그 시간을 측정을 했었을 때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인지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15초에서 20초까지 여기서부터 눈물막이 깨지는 게 확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되고, 이것보다 더 빨리 눈물막이 깨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건성 안으로 좀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NT-BUT는 난, 그죠? 이 TBUT 같은 경우엔 그때 검사할 때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셨겠지만, 눈에다가 플로레세인 같은 그 용액을 갖다가 시약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침습성인 거죠. 뭔가 자극을 준 거죠. 이 상태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 조금은 눈물 파괴되는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15초, 20초라면은 이 비침습성 눈액 검사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이 눈막이 깨지는 그거를 검사를 할 수 있었었던 방법이거든요. 이건 케라토메타 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었었어요. 각막 공률계 여기에 마이어상이 이제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 끊어지는 걸 보면서 눈물막의 어떤 이제 그 안정성이 언제까지가 안전한지를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시약 넣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비침습성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이 두 가지를 딱 봤었을 때 이 비침습성이 훨씬 더 눈물막의 안정성이 좀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보게 되면 한 2배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침습성을 했었을 때는 한 15초에서 20초 사이 범위까지가 이제 정상 범위라 보면은 여기는 한 3, 40초까지는 눈물막이 안전해야 정상 범위로 보고, 요거보다 빨리 깨지면 조금 눈물막의 안정성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눈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이 침습적인 방법도 있고 비침습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그 평균 시간, 정상 범위, 이 범위도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물과 관련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눈물량, 그리고 눈물질 검사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고, 눈물량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쉬리머 테스트, 페놀레드실 검사, 그리고 이제 슬램프, 그 세극 등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때 티얼맨스커스, 그죠? 프리즘, 그죠? 값을 가지고 검사하는 그 값으로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눈물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세극등으로 검사를 할 때 침습적인 방법, 플로레세인 이제 그 약물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비침습성적인 방법, 약물 넣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각막 공률계 케라토메타를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침습적인 방법의 정상 범위는 한 15초에서 20초, 그리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검사할 때는 요거 한 2배 정도, 그래서 30에서 40초까지 눈물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 정상 범위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빨리 깨지면 좀 눈물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눈물량 검사가 그 쉬리머 테스트예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했던 방법 기억나시죠? 지금 보고 계신 요게 이제 와트만 41번 용지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안검면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놔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15에서 10에서 한 15mm 정도 젖으면은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되겠지만, 뭐더 이상 젖는 거는 눈물량이 꽤 많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10mm도 안 적는다. 눈물량이 적으니까 적게 적겠죠. 그쵸? 그러면은 좀 건성안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컨택트 렌즈 피팅 관련해가지고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컨택트 렌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그 부분마다의 어떤 명칭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마다의 어떤 또 기능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렌즈들마다도 조금 각막의 어떤 형태를 더 고려해서, 각막이 비구면의 형태니까 고려를 해서 이 주변부를 조금 더 몇 개, 이제 지금은 하나의 주변부로 되어 있지만 2개나 3개로 조금 더 비구면 처리를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착용감이라든지 뭐 안정성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갖다가 막 세분화해서 만들지는 않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드는 경우라고 하면은 하드 컨택트 렌즈예요. 딱딱하다 보니까 이물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렌즈가 이렇게 눈에 아주 잘 맞아야지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죠. 아주 잘 맞아야지 눈물 순환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형태적인 부분은 사실은 하드 컨택트 렌즈에서 더 이제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좀 디테일한 어떤 그 구조로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기본 구조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전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후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후면은 각막과 맞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막의 형태에 잘 맞춰줘야지만이 피팅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각막의 형태에 맞게끔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렌즈 형태로 만들 때 각막 형태에 맞게끔 렌즈 후면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실제 굴절력 값은 전면에서 굴절력 값을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전면 커브라고 하고, 굴절력 결정 커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지금 렌즈의 전체 직경이죠. 렌즈의 전체 직경. 그래서 전체 직경을 OAD, 오버롤 다이어메타라고 해서 OAD로 표기를 합니다. 흔히들 렌즈에선 그냥 다이아라고 해서 DIA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 실제 이제 굴절력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하는 광학부죠, 광학부. 그래서 광학부 직경은 지금 OGD, 옵티컬 존 다이어메타에서 광학부 직경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광학부가 아닌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주변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4번이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광학부에 있어가지고 곡률 반경값인 거죠. 이렇게 지금 광학부에 해당되는 원을 이렇게 그려봤었을 때, 이때 반경값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만곡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기본 만곡 방향,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해서 그 컨택트 렌즈의 정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직경하고 지금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 보통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를 그냥 BC라고만 표기를 하죠. 요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피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음. 교정에도 있어서 잘 맞아야지 또 교정도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이 4번은 광학부에 있어 가지고 곡률 반경값, 그래서 베이스 커브 레디우스라고 하고요. 기본 만곡 반경이라고도 하고 BCR로 표기를 합니다. 그냥 줄여서 BC로 표기도 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있는 부분이 주변부라고 말씀드렸고, 주변부에도 지금 이렇게 커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하나의 커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변부에 있는 곡률 반경값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주변부에 대한 거니까 프리페럴. 그래서 주변부 커브 레디우스 반경에서 PCR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BCR, PC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값을 나타내는 게 4번, 5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요. 6번은 이 광학부하고 주변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곡률 반경값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광학부에서 주변부로 이행된다라고 해서 이행부라고 하고 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션. 자,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상태로 되어 있다면은 깜빡깜빡할 때마다 각막을 긁을 수 있고 착용감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드럽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처리한 것을 블렌딩했다, 블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션을 부드럽게 처리를 한 것이 블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아까 요거 7번이 주변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7번은 주변부 폭이에요. 주변부 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주변부 망곡의 폭 해서 주변 프리페럴 커브 폭이니까 width 해서 PCW로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렌즈의 중심 두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8번 중심 두께 CT, 그래서 센터 시크니스에서 CT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택트 렌즈의 구조는 이렇고, 이 구조마다의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은 이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관계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컨택트 렌즈의 후면에서 커브와 커브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을 이행부라고 합니다. 정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이행부를 매끄럽게 처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끄럽게. 착용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매끄럽게 처리한 것을 블렌드라고 하죠. 블렌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뭐 베벨은 사실은 요 주변부를 그냥 베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을 베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엣지는 맨 끝부분이 엣지예요. 여기 엣지인데 이 엣지가 지금 이렇게 그림상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엣지를 좀 둥글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요. 왜냐면은 엣지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착용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눈물의 어떤 순환이나 이런 거에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다양한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엣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설명한 것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 이 컨택트 렌즈랑 관계해서 이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렌즈 후면의 형상으로 굴절력이 정해진다. 굴절력 커브는 프론트 커브라고 했죠. 실제 렌즈를 만들 때 이 후면은 각막의 곡률에 맞게끔 이제 제작을 하니까 이제 피팅에 맞게 이제 피팅이 잘 될 수 있게끔 이 사람의 곡률 각막의 형태에 맞게끔 만들고 요구에서 결정된 부분을 갖다가 굴절력 값을 만들 때 전면에 있는 커브를 갖다 같이 더해가지고 굴절력을 결정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전면이 굴절력 커브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력 커브 하면 렌즈 전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막의 곡률 반경값을 기준으로 렌즈 전체 직경을 결정한다. 렌즈의 전체 직경은 뭐로 결정했습니까? 렌즈의 전체 직경은 이 사람의 뭐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각막을 다 덮을 수 있는 크기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값을 뭘로 했었었죠? 가시용체 직경 HVID 값을 가지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플러스 2mm 더하고 하드 컨택트 렌즈는 마이너스 2mm 해가지고 전체 직경 값을 결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공률 반경값 가지고 하는 건 베이스 커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 만곡 반경, 이 사람의 각막 곡률 반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평이랑 수직을 측정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측정했었을 때 곡률 반경 값이 밀리미터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환산을 해서 이 사람의 수평이랑 수직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굴절력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만곡은 밀리미터 또는 디옵터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저희가 ARK를 가지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커브 렌즈, 구면 렌즈가 비구면 렌즈, 다중 커브 렌즈보다 착용감 및 시력 교정이 우수하다. 맞을까요? 실제 각막의 형태는 구면이 아니고 비구면이기 때문에 일부러 비구면 디자인을 하는 거야. 각막의 형태에 더 잘 맞게끔. 그렇게 잘 맞게끔 하면은 착용감도 당연히 좋고 이 사람에게 실제 필요한 굴절력 값도 더 정확하게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구면 렌즈가 훨씬 더 착용감이라든지 시력 교정 면에서 우수한 게 비구면 렌즈예요. 만들기 까다로운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비구면 처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커브를 여러 개를 줘서 여러 개를 준다는 것은 공정 과정이 많이 필요한 거죠.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졌었을 때는 실제 착용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디자인이 비구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니죠. 그죠? 아니고요. 그리고 렌즈의 중심 두께, 이 중심 두께도 나중에 이 뭐 얇은지 두꺼운지에 따라서 착용감이나 시력 교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렌즈가 얇으면은 눈에 잘 붙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어요. 근데 렌즈가 두꺼워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컨택트 렌즈도 원시형 컨택트 렌즈가 있어요. 중심부가 두꺼운 컨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훨씬 더 움직임이 많아요.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심 두께를 봤었을 때는 얇을수록 렌즈의 움직임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렌즈를 이제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고, 그리고 그 재료에 따라서 사용된 대표적인 또 소재들 살펴봤었거든요. 살펴봤는데, 이제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이제 컨택트 렌즈 소재로 가장 먼저 사용이 됐었던 거는 PMMA죠. 하드 컨택트 렌즈 재료로 사용됐었던 이 PMMA인데, 이 PMMA가 뭐 여러 가지 광학적으로도 좋고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산소가 투과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산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산소가 투과되는 소재를 개발을 한 게 뭐 이러한 소재고 조금 더 개선이 된 게 이러한 소재인 거죠. 지금은 FSA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 컨택트 렌즈를 구분을 할 때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최초로 사용됐었던 산소가 투과가 안 되는, 가스가 투과가 안 되는 산소 불투과성 재료가 있고 그 재료로서 이제 PMMA가 있고 이후에 지금 사용되는 것은 산소가 투과가 되는 딱딱한 소재. 그래서 이제 하드 컨택트 렌즈지만 저희가 RGP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리지드 가스 퍼머러블 해서 산소가 투과가 되는, 가스가 투과가 되는 소재.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산소가 투과가 많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이로운 거예요. 그죠? 가능하면 산소가 많이 투과되는 재질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하드 컨택트 렌즈 이후에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개발이 됐는데 조금 더 말랑말랑한 소재로서 눈에 조금 착용감이 좋은 소재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 소프트 컨택트 렌즈 재료고 그 중에서 해마라고 하는 이 소재가 굉장히 주변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 말랑말랑한 이 소프트 소재는 말랑말랑한 게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유연하려고 하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분 같은 경우는 주변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 필요한데 이때 굉장히 적합했던 재료가 해마라고 하는 재질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물성을 갖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넣어가지고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PMMA의 어떤 그 특성, 그리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 재질의 어떤 그 이제 그 기본이 되는 해마라고 하는 이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가스 불투과성이라고 했죠. 가스, 산소를 포함을 하죠. 불투과성 재질로서 플라스틱 재료로 컨택트 렌즈 재질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재질이라 함은 PMMA죠. PMMA.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요. 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소재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형태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기본 재질로서 온도라든지 산도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재질이 바로 해마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해마를 골조로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물성의 특성을 가진 재료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부착해서 중합해서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컨택트 렌즈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삭연마법, 선반절삭법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주로 하드 컨택트 렌즈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깎아서 만드는데 어, 착용자의 각막의 공률 반경에 맞게끔 후면을 먼저 깎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굴절력 값에 맞게끔 전면을 깎아가지고 만들었었죠. 그죠? 완전 맞춤형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자에게 아주 잘 맞는 디자인이고 원하는 형태대로 다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단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지겠죠.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절삭연마법, 선반절삭법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들 때는 먼저 후면을 먼저 깎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 망곡, 주변부 망곡을 고려를 해서 깎아주고 요게 결정된 후에 전면에다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굴절력 값에 따라서 전면의 곡률 값을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렌즈는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어떤 중심 잡기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고 그러니까 피팅감도 좋고 교정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높은 고도 근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가 굉장히 두꺼워진 형태의 렌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경우에라면 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강하고만 살려놓고 주변부를 깎아가지고 착용감도 개선할 수가 있고 이렇게 쫙 깎게 되면은 두께가 얇아지니까 산소 투과도도 좀 더 좋아지겠죠. 이런 식의 어떤 렌티큘러 디자인도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단점이라 하면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이렇게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좀 광택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반절삭법, 절삭연마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렌즈가 소프트 컨택트 렌즈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도 일회용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일회용이 이제 사실은 단가는 저렴한데 매일매일 한 번 쓰고 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일회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만들 때 단가가 저렴한 이유가 이런 식의 회전 주조법을 이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노머를 여기 떨어뜨리고 이제 회전을 하면서 필요한 굴절력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의 어떤 각막의 형태를 고려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아니, 각막의 공률 값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맞고 착용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회전주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틀에다가 원료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그럼 앞에 있는 전면은 구면의 형태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돼 버리고 후면에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굴절력 값을 결정을 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굴절력 값에 따라서 형태가 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도수는 굉장히 얇은 형태로 돼 버리고 높은 도수는 굉장히 두꺼워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흔들어 가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형태가 전면은 구면이고 전면은 구면을 항상 일정하고 후면은 비구면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내지는 크기나 형상은 이제 실제 이 주형의 형상이나 흔들어주는 회전 속도나 떨어뜨릴 모노머 양, 그리고 이때 발생되는 표면 장력 농도, 중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게 표면이 만들어질 때 굴절력 값을 고려를 한 거지 실제 이 사람의 곡률 값을 고려를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각막 형태가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표면이 굉장히 매끈해요. 매끈하다 보니까 이물질 침착도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끈한 거에 따라서 착용감은 조금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 일회용렌즈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단점은 이 형태 자체가 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도수로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얇아질 거고, 그러면 잘 접히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중심 잡기 어려운 것도 문제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잘 봐서 특징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